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예,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예, 오늘은 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섭외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인터뷰를 준비하는 뉴욕을 만나다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한 분야에 계시는 브로드웨이에서 사운드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시는 길선희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길선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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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바쁘실 텐데 지금. 아, 네. 아닙니다. 이제 방학이고 또 아, 방학. 오늘 리허설이 없어가지고 아, 잘 왔습니다. 그래서 딱 이거 하는 날도 점지해 주셨잖아. 이날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네.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사실 편하지. 그럼요. 그렇죠. 맞아요. 이날은 어떠세요? 저날은 어떠세요? 이러는 것보다 네. 딱딱딱 얘기해 네. 주시면은 거기에 맞추기가 쉽죠. 예, 그만큼 바쁘신 분을 저희들이 모셨거든요. 네.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볼 텐데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여러분들 이제 헐. 저런 하나둘씩 아시게 될 겁니다. 아닌데 이거.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그 길선희님의 레주메를 잠시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신시내티 유니버시티에서 사운드 디자인을 전공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브로드웨이에서 버나드 햄넷과 콰이어보이에서 어소시에이트 디자이너로 일하시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어소시에이트 사운드 디자이너로 일하셨죠. 그리고 현재 수니 뉴팔즈에서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네, 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시지만은 브로드웨이에서 정말 현장에서 일도 하시는 굉장히 바쁘신 음향 디자이너세요. 멋있으세요. 아이고 살라고. 아니, 근데 이제 잠깐 이렇게 레주메를 읽어봤는데,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또 이대 영어영문학과, 그 다음에 네. 이제 사운드 디자인을 공부하시기까지 뭔가 듣기에는 뭔가 왠지 유학의 길에 오르기까지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처럼 들리는데. 아니 이야기를 정반대예요. 그래요? 이야기를 좀 정말 듣고 그대로 싶어요. 갔어요. 그래서 저는 네. 뮤지컬을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어릴 때 뮤지컬을 많이 봐가지고 근데 제가 대학을 가려고 1994년에는 한국에 뮤지컬 학과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비슷한 거를 찾아서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연극영화과가 제일 비슷하잖아요. 그나마. 그쵸. 근데 저 같은 사람들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실용음악과도 별로 많지 않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가수들도 있고 막 이렇게 다들 뭔가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연극영화과에 이렇게 정말 연극영화를 하려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처럼 약간 조금 다른데 비슷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꽤 재밌게 학교 다녔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가수 하는 언니들도 많으니까 막 노래도 같이 배우고 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뮤지컬을 학교에서 하지는 않았었는데 저는 계속 이제 어떻게든 뮤지컬을 해보고 싶어서 공부를 혼자 따로 하고 그렇게 있다가 저희 학교는 한양대학교는 연극 전공이랑 영화 전공을 나뉘고 이제 4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본 다음에 자기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저희 학번 같은 경우는 특히 연기 전공 뭐 연출 전공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화 전공하고 연극 전공만 있어서 저는 이제 연극을 해가지고 다 해봤어요. 연기도 해보고 연출도 해보고 뭐 의상도 해보고 무대도 해보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뮤지컬이 좋은데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떠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판을 떠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밖에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서 시작한 게 무대 크루 이것저것 옮기고 네. 포스터도 붙여다가 개한테 물리기도 하고 그런 진짜 아니 정말 그 해화동 저 로타리에 그 커다란 개가 막 저를 와서 하는데 주인이 너무 멀리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다가 왜냐하면 그거는 기술이 없이도 이걸 알면 잘 할 수 있잖아요. 그 그렇죠. 시작했었는데 제가 절대 안 해본 게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음향. 아.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봤는데 그 기계도 많고 원래 기계 되게 좋아해서 뭔데 나도 저거 좀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용기도 없고 기회도 없고 그래서 그냥 겉돌고 있었었는데 정말 인연이 되려니까 한 2년 정도 있다가 우연히 그 음향 디자이너 그분이 뮤지컬을 하시는데 제가 조연출이었거든요. 네. 근데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케스트라를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 다 피트가 너무 작잖아요. 네, 이거를 다 무대로 쓰기로 해가지고 맞아요. 이거를 녹음을 다 한 다음에 얘를 전부
MD 그때 당시 네, 2002년 미니 디스크 네, 그걸로 네. 플레이를 다 하기로 한 거예요. 음향 디자이너 선생님이 누가 여기 큐를 다 아냐. 조연출이 다 알잖아요. 계속 그 그럼요. 연습실에서 몇 달을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네가 이거 한번 틀어보겠느냐. 근데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딱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대 뒤에 있으면 내가 저 의상 다 챙겨야 되고 소품 다 챙겨야 되고 네? 요게 딱 위로 올라가면은 공연 때 손가락만 까딱하면 되는 꿀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걸 나 되게 배우들한테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가 빠져서 올라갔기 때문에 박건영 뭐 이런 애들이 네. 뒤에서 막 제 할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너무 잘 나가는 뮤지컬 배우들이 젊었을 당시 네. 나는 얌체같이 그럼 나는 싹 빠져서 올라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제가 그 기계 근처에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근데 너무 재밌고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 선생님이 하는 걸 보고 너무 재밌어서 막 건드리기 시작했더니 네. 귀여워서 봐줬나 봐요 그때 어려가지고 사실 절대 알고 보니까 건드려서 안 되는 거를 보고 제가 들을게요 이렇게 들은 거예요. 막 하여튼 그거 끝나고 그 분이 야 내가 다음 공연 하는데 와이어리스 이번에는 채울 사람이 필요하다고. 좀 본 적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가르쳐주고 돈 줄 테니까 할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따라다니기 시작해서 그분이 평창 올림픽 음향 감독이셨거든요. 그래서 인연이 또 그렇게 제 스승님이시죠.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되려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하려고 막 노력해도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늘이 불러줘서 된 그런 되게 좋은 케이스에서 처음에는 그래서 음향을 하면서도 뭐야 되게 어렵더라고요. 책도 없고 네. 다 모두 음향 매뉴얼도 기계 매뉴얼도 한국어로 안 나오잖아요. 영어로 다 나오고. 영어, 아니면 뭐 독어, 중국어, 네. 이태리, 프랑스 큰 나라들 그 중에 한 외국어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영어를 찍었죠. 아니면 그거 어떻게 중국어, 일본어 어떻게 다 배우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문과를 그렇게 이제 이 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말 좋은 경험했었죠. 그분이 그때도 잘 나가고 계셨었거든요. 성함 좀 알 수 있을까요? 권도경 감독님이신데요. 권오경 예, 감독님. 도경. 도경. 예. 그 감독님이 독립을 그 스승님으로부터 해가지고 팀을 꾸리기 시작했었던데 제가 딱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원년 멤버로 딱 들어가면서 저는 되게 큰 공연을 처음부터 국립극장, 예술전당 이런 데서만 공연했어요. 계속. 네. 그래가지고 그러나 계속 아무것도 모르면서 집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감독님이 책도 주시고 네. 한국어로 된 책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명성황후 런던 공연 갈 때도 따라갔었어요. 그냥 무작정. 저 좀 가서 써달라고 막 따라오니까 그래 알았다 이러고 막 고용해 주시고 다들. 너무 좋으시네요. 저 진짜 갔어요 런던에. 와. 비행기 표를 끊어서 갔어요. 거기서 페이를 해주지 않고요. 그래서 그때 페이 해주셨어요. 극장에 나타났어요 제가. 가서 저 좀 써달라. 그 전에도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단하다. 진짜 열정이 대단하신 것 그래가지고 같아요. 딱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음향만 사람이 모자랐던 게 아니라 조명하고 다들 야 일로 와. 왜냐면 되게 그때 윤호진 대표님 집도 파시고 다 네. 그래서 가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두드려야 된다고. 근데 지금 그죠. 같은 못하죠. 맞아요. 그때 정말 대학 갓 졸업하고 그때 명성황후 런던 공연이 그 명성황후가 김정원 씨였나요? 아니요 이태원 씨였었어요. 이태원 씨였군요. 네, 그때 영어로 다 했었어요. 배우들이 모두 대사를 영어로 했었는데 부르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옆에서 계속 듣던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벽에다가 쫙 다 붙여놓고 나오면은 이거 계속 보고 이제 오프코러스 또 있잖아요. 네네. 계속 써놨는데 막 랩인가 이런. 하여튼 근데 그 주연분 이태원 선생님은 미국에서 오래 사셔가지고 영어를 잘하시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귀중한 노래 뭐라 그러지? 이제 큰 넘버들은 그분들이 다 하셔서 다행이었는데 앙상블들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대단한 시도였죠 그 당시에. 네. 그 명성황후가. 그 전에 뉴욕도 갔다 오시고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속 제가 막 그런 거 보고 거기서 그걸 본 거예요. 런던에서 메가 뮤지컬들 그 음향 디자인한 분을 본 거예요. 그분을. 그리고 맘마미아도 그때 초연 올라가고 있어서 그 음악 감독도 보고 이제 저랑 맨날 뒤에서 무대 뒤에서 그 유니온 엔지니어가 나오거든요. 한국 팀이 이렇게 가면은 저희 장비 다 켜주고 우리 보고 이제 오퍼레이터팅만 하라고 하면 그 사람도 지금 되게 유명해서 팬텀에서 믹싱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서 보고 녹음실도 가고 제일 좋은 녹음실 그때 녹음했었거든요. 명성 따라가고 그다음에
이 유니온 엔지니어가 저 웨스트엔드에서 가장 큰 음향 렌탈 회사 데리고 가서 그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기계가 다 넘어가던 때 보여주고 난 움직여 혼자서 막 지금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이러는데 이건 지금 이렇게 다 손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막 그런 그런 그쵸.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충격받고 공연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질도 너무 좋고. 그죠. 또 런던 하면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그 네.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얼마나 오리지널 정말 뮤지컬들을 보셨겠어요. 네, 그때 막 올라가는 것도 보고 그러고 한국에 돌아와서 나도 저 메가 뮤지컬 음향 디자이너처럼 런던 외곽에 성을 짓고 살아야겠다. 이게 그 웨스트엔드나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 막 디렉터랑 프로듀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저작권을 줘요. 음향 디자이너들한테. 그럼 로열티가 일주일 단위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팬텀 같은 경우는 몇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공연을 했으니까 이분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로열티가. 들어오는 돈이 뭐 와. 저희 연봉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은 외곽에 성을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런던 외곽에.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겠지만, 야 이게 돈도 벌 수 있고 재밌고 멋지다. 네. 난 이걸 꼭 해야겠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유학을 가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집 앞에 박정어학원을 계속 다녔었어요. 아침마다. 근데 되게 힘들잖아요. 공연 연습 되게 늦게까지 끝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선생님이 쪽집게라 그래가지고 집 바로 그 앞에 있어서 학동에 있을 때 다니셨나요? 압구정. 압구정. 압구정에 있을 때. 네. 거기 압구정 박정 밑에 있는 빵집 이름 뭐였죠? 그건 기억 안 나는데 그 버거킹 골목 옆에 그때 그니까. 성수대교 남단 거기. 그 박정어학원 밑에 빵집에 메론빵이 진짜 맛있었는데 정글짐? 정글짐. 어머 우리 옛날 사람. 빵만 파는 게 아니라 그게 되게 뭐 많았었잖아요. 그런 거. 그죠. 옛날에 그때 그런 거 되게 많이 마르쉐 뭐 이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맞아요. 아 여기 다 로드에서 아이고. 놀던 사람들. 또 압구정 잘 나갈 때 다 노시던 제 분들. 학교가 학동역에 있어가지고 아. 늘 압구정을 걸어가서 거기서 점심도 먹고. 저도 이제 광만 건너면 저희 학교고 집이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음. 어쨌든 근데 그 네. 거기 성수대교 남단 쪽으로 공영 주차장이 있었어요. 차를 거기 맨날 해놓고 갔었는데 맨날 누가 내 차 문을 박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CCTV가 없던 시절이라 이건 하늘이 나보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학원을 그만둬야 되나 이랬었는데 공부 되게 잘하는 저희 막내 동생이 저를 보더니 야 너 그렇게 해갖고 유학 가겠냐고 편입을 해라. 그래. 그러고 이제 딱 그날 저녁 때 편입하려고 인터넷을 막 뒤져봤는데 그 다음 날이 마감 날인 거예요. 원서 마감날. 이대 영어 이대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 그러니까 저는 한양대 영어과도 생각했었는데 네. 집에서 가깝고 뭐 한양대도 나왔고 이랬으니까. 그죠. 네. 근데 이거 보통 다른 학교들은 다 토플 시험 성적이나 이런 거를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겨우 이제 대학만 영어를 졸업 근근히 이렇게 수능을 보고 대학을 졸업한 영어 수준이라 가지고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토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그것은 사실로 나타났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이화여대하고 연세대학교만 그때 영어 시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연대는 이제 2차에 썰어지고 논술까지는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 정말 무슨 나라 말인지 모르는 걸 주시더라고요. 이화여대는 갔었는데 이제 한 문장, 한 단락 읽고 이제 무슨 뜻인지 얘기하라고 했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오면서 그게 뭐야 또? 답을 알려줘가지고. 정말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다행히 저는 그냥 교수님들한테 면접할 때 그래서 저는 연극을 하는 사람인데 영어를 배워서 한국의 연극을 세상에 알리고 네. 그리고 그런 세계적인 연극을 하는 사람 코스모폴리탄이 되고 싶어서 영문학을 꼭 배우고 싶다 했더니 합격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낮에는 교수님들이 느꼈겠죠. 그 뭔가 나오는 에너지를. 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그때 제가 머리가 백발이었거든요. 이게 탈색을 해가지고 이화여대 그런 학생이 없어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쵸. 그리고 나 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과 애들이 이화여대 영문과 학생 같지 않은 사람 뭐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제가 2위가 됐더라고요. 1위가 그 학생운동 북치는 애 개량 한복 맨날 입고 다니는 애 2위가 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탈색을 하고 영문과에 앉아 있으면은 선생님들이 다 저만 쳐다보겠더라고요. 이제 워낙 그때 나이가 많아 27살이었나? 편입했었을 때 나이가 석사과정 애들보다는 나이가 많고 이제 박사과정 애들하고 거의 나이 비슷했었는데 그래갖고 뭐 애들한테 이리 와서 답을 가르쳐달라. 그랬다가 선생님 저 언니 그러시면 안 되는데 지금 중간고사 시험에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 너 일로 와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시험부터 이제 교수님이 저만 옆에 딱 앉으셔가지고 저 시험 감독하셨어요. 아 정말. 애들이 막 소문이 돌았구나 소문이. 전이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뭐 이래가지고. 석사 동생들이 아주 저를 싫어해가지고. 어쨌든 뭐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 공부를 애들이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한양대 엉림학과는 되게 달랐어요. 교수님이 자 중간고사 시험 볼 테니까 가방 넣어 이러면 애들이 다 연기하는 거 우리가. 네. 언제 시험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애들이 야 너 들어봤어 그런 얘기? 아니 막 이러고 선생님이 막 그런 말 안 했나? 막 그래 다음 주 뭐 이러다가 몇 주 밀리고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숙제 아무도 안 해오고 뭐 공부 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요 다들. 근데 어떤 과목들은 너무 우리가 이제 연극 영화를 만드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기 싫은 과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죠. 예. 너무 어려운 것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이화여대는 이제 숙제를 안 걷어가시면 선생님 애들이 막 손을 들고 선생님 숙제 왜 안 걷어가세요? 막 이러고. 제가 막 지우개 던지고 막 조용히 안 해? 그랬었던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상상이 돼요. 지금. 네. 사실이고 100% 사실이고 친구들이 다 이제 지금 인터뷰하시면 아실 텐데 아주 무서웠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근데 결국 학교 다닐 때 올시였던 것 같아요. 영어 영문학. 이거 너무 어렵고 그리고 제가 영어 영문학만 계속 6개 정도 5개 6개 듣다 보니까 너무 빡세고 힘들더라고요. 밤에는 공연장 가서 계속 일하고 그쵸. 지방 네. 공연도 돌고 주말에. 그래서 영문학이 어렵죠. 이게 영문학 어려워요. 영어는 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을 얘기를 하는데 그 문학을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아예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이런 것도 보면 맥베스, 뭐 그렇지. 리어왕 이 두 개를 다 네. 읽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시는데 하나도 못 쓰겠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애들은 막 선생님 종이 모자라요, 막 난 무슨 문제도 모르겠는데 뭘 쓰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선이야, 우리가 뭐 배웠지? 리어왕이요.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 리어왕이요. 그럼 그거라도 써. 전부 다 리어왕 이렇게. 정말 올시였어요. 그래서 이화여대 영문과, 한양대 영문학과는 다 A+였거든요. 연극 과목, 전공 과목 제가 1등을 다 했었었는데, 근데 여기는 테니스 빼고는 다 C를 받았어요. 그래도 A가 하나 있긴 있네요. 테니스 뭐 이런 거. 당신도 테니스 A 받지 않았니? 네, 역시 테니스. 테니스. 네, 가서 노래 부르고 A 노래 받았- 부르고 A 받았습니다. 테니스요? 네. 실기 네. 하나씩 하잖아요. 테니스 그 교양 과목에 테니스가 네. 있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저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네. 절 밑에. 네, 거기에서 테니스 배우거든요. 어머님 네. 노래 부르셨어요 거기서? 네, 실기 시험 대신에 노래로 그냥. 실기 시험 대신에 노래 부르고 A 받았죠. 그래서 막 그런 파란만장한. 대학 시절. 그런데 정말 그 제 영어를 못하는 게 확실한 게 그러고 이화여대 영문과까지 올 시지만 열심히 다녔는데도 3년 동안 제가 미니멈 스코어를 못 넘겨가지고 토플 시험을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한 30번 본 것 같아요. 뭐 그쯤 되면은 뭐 거의 네, 거의 무림 고수인데 토플의 무림 고수. 맞아,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직도 요번에도 한 번씩 풀어보는데 잘 안 풀리더라고 생각보다. 제가 독해를 못하는 건지. 그럼 독해를 못하시면 독해한테 물어보시면. 아 저는 토플은 한 큐에 끝냈어요 저는. 네. 공부 준비할 잘하시잖아요. 때.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신시내티로 가기로 아예 그냥 마음을 먹고 계속 처음부터 준비를 마음을 하신 거죠. 네,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서치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학부를 2개나 나왔으니까 학부로 가면 좋은데 더 이상 가방끈이 너무 길다가 아니라 너무 많잖아요. 가방. 이제 대학원 가서 좀 심도 있게 공부도 하고 싶고 그리고 대학원 나오면 이제 교수도 될 수 있고 뭔가 이제 나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이러고 대학원 과정을 찾았었는데 미국에 7개가 있고 영국에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뉴욕에는 하나도 없고 이제 제가 배우고 싶었던 거 뮤지컬 음향 디자인이었는데 네.
뮤지컬 음향 디자인은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이게 뮤지컬 음향 같은 경우는 음악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엔지니어링 위주거든요. 어떻게 확성을 하고 마이킹을 해가지고 배우들도 잘 들리고 음악도 잘 들리고 저희 뭐 그 음향 효과 좀 만들고 그 정도 수준인데 이제 연극 같은 경우는 작곡을 주로 하거든요. 언더스코어링이나 씬체인지 음악이나 그런 거를 작곡하는 거 우리나라에는 진짜 없죠. 그거를 주로 가르치더라고요. 다 찾아보니까 신시내티만 뮤지컬을 엄청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 학교를 꼭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돼가지고 신시내티를 가게 됐어요. 되게 좋았던 게 전액 장학금도 주고 조교비도 나오고 근데 그게 다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왜요? 가서 그걸로- 보니까 그만큼 또 하셨군요. 제가 조교를 두 과에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과랑 재즈과하고 두 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출근해가지고 교수님 오시기 전에 딱 조교실에 가서 문 열어놓고 집에 한 1시 반에서 2시 정도 맨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과에서도 많이 자고요. 그 녹음실이 있었는데 거기 흡음판 그거 떼가지고 바닥에 깔아놓고 자고 콘솔 덮개 덮고 그럼 선생님 오시기 전에 다 벽에 다시 붙여놓고 이빨만 닫고 딱 앉아가지고 음향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덮고 자는군요. 우리는 원단 덮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콘솔 밑에서 이제 콘솔 덮개 덮고 한국에서 일할 때도 되게 1, 2막 사이에 피곤하거든요. 콘솔 밑에 덮개 듣고 들어가서 이렇게 꿀잠 자고 이렇게. 그 꿀잠이 되게 꿀잠이에요. 파워냅. 네, 그죠? 진짜 맞아요. 그 파워냅 영어로? 그렇죠. 슈퍼 파워냅이 진짜. 그러면 신시내티는 그게 몇 년 과정인가요? 그 3년 과정이에요. 보통 이제 MFA라고 터미널 디그리인데 네. 보통 MA 같은 경우는 학점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걸요. 뭐 40학점, 50학점 정도일 텐데 MFA는 90학점이에요. 거의 뭐 학부 수준. 학부가 보통 한 120학점 정도 되거든요. 네. 거의 박사 과정에 논문 없는 수준이에요. 어떤 학교들은 논문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리서치하는 논문이 아니고 공연 제 파이널 프로젝트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노그램을 쓰는 정도 그 정도였어요. 물론 200장 정도 썼지만. 와, 그럼 정말 인텐스한. 예. 그죠? 그리고 굉장히 프로그램이네요. 프랙티컬하게. 그죠? 예. 그래서 뭐 도면 같은 거 다 넣고 어떻게 내가 이 공연을 준비해 와서 공연을 올리고 그다음 어떻게 다 끝을 냈는지를 또 다 적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 논문이었어요. 디펜스 그거 관해서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 학교가 너무 좋은 음대더라고요. 네. 저희 그럼요. 신시내티움 되면은 뭐. 네. 안익태 선생님이 저희 선배세요? 선배님. 예. 아, 그래요? 애국가 맨날 우리가 익태 오빠의 어쨌든 간에 뭐 친일파 논란이 있지만 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9년도 하고 이제 OPT가 있잖아요. 다들 네. 아시겠지만 OPT를 해서 나는 브로드웨이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1년 동안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아니 뭐 이렇게 뭐 많이 안 해봤는데 벌써 가면 어떡하냐 뭐 틈틈이 방학 때 나가서 일은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진짜 나는 꿈이 브로드웨이 디자이너였으니까 거기 갈 때까지는 뭐라도 좀 더 있어보고 싶다 그랬는데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원서를 다 보내봤는데 다들 오케이 해놓고는 이게 안 되니까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고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1년만 뉴욕 갔다가 돌아갈까 이러고 있었는데 과사무실로 걸려온 한 전화가 또 학교 선배 우리 과는 아니고 네. 다른 과 선배가 테크니컬 디렉션 선배가 시골에 있는 학교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대학교 교수인데 이제 우리 학교에 음향 디자이너 교수 자리 뽑는다고 지원하라 그래가지고 지원하고 됐어요. 또 잘 돼가지고. 그러면 지금 뉴팔츠에 있는 학교요? 아니, 거기 그 전에. 오클라호마 시티에는 아. 처음에는 거기서 이제 스텝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레지던트 사운드 디자이너 하고 1년 뒤에 시간 강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에 전임 강사 되고 그래서 거기 5년 있다가 되게 좋았었어요. 영어를 되게 못하고 무서워했었는데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부딪혀야죠. 네. 그리고 애들이 성질을 내게 해서 사람에게 성질이라는 논리가 정해지면서 막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확 입이 터지면서 이제 이것들한테. 그러고 이제 되게 그렇게 부담 없이 티칭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 제가 다 짜서 네. 과를 만들고 되게 재밌었어요. 실용음악과도 또 있었거든요. 그 학교가 되게 신기한 게 락과가 있어요. 그게 없잖아요.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학교가요? 유니버시티 오브 센트럴 오클라호마. 보통 학교들 실용음악과 미국에 있어도 재즈 같은 거 가르치지 재즈 락을 안 많이 가르치는데 락은 예, 그쵸. 락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런던에 이제 Academy of Contemporary Music인가 ACM이라는 그거랑 이렇게 뭐 동맹을 맺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거의 커리를 다 가서 거기서 이제 뭐 Physics of Sound 이런 거 가르치고 뭐 프로툴즈 이런 에디팅 프로그램 가르치고 뭐 그런데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미 중부에는 연극이 주로 없고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쵸 음악이지. folk? 뭐 이런. 칸츄리가 되게 칸츄리. 유명하긴 한데 그냥 애들이니까 락도 있고 뭐 힙합도 있고 막 되게 애들이 학생들이 다 30살 정도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나이도 많고 막 수염 허리까지 오고 문신에 막 그래서 그런 애들이 막 수업 시간에 도망가는 애들도 있고 근데 저 아시잖아요. 그 학교가 그런 애들한테 왜 락하는 사람들 체계적으로 공부 안 하고 그냥 어릴 때부터 자기가 음악 잘하니까 그렇게 음악 만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체계적으로 그 음악을 다시 배워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얘네들 프로 뮤지션들이에요. 근데 이제 악보 보는 법도 모르고 뭐 그래서 가르쳐주고 이러는 거는데 말도 안 듣고 막 나이 많으니까 어떤 애들은 자기 와이프 어디 회사 갔다고 딸도 데리고 오고 막 프리스피릿. 그러니까 저도 비슷하긴 한데 이제 너무 아메리칸한데 여기 그러고 있는데 이제 도망도 가고 그래갖고 싸우기도 하고 애들 잡아도 오고 뭐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제가 목이 되게 말랐었던 게 이제 음악은 많은데 연극 뮤지컬을 하고 싶은데 많지 않거든요. 거기는 이제 거의 연극 같은 거 많이 하지 않는 곳이라서 레지던트 컴퍼니도 뭐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고 그 중에 하나만 유니온 컴퍼니고 뭐 되게 그랬었고 그리고 신기술을 계속 습득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되게 빠르게 테크놀로지를 습득하려면 너무 고립되어 있으니까 발전을 못하는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좀 늦겠죠. 네. 학회는 계속 비행기를 타고 계속 다녔어요. 뉴욕으로, LA로 뭐 안 떨어지려고. 요즘은 좋은 게 뭐 웹이나도 많고 뭐 혼자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둥바둥 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순위 누팔찌 자리가 나가지고 여기 또 음향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으니까 이번엔 제가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랬더니 또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4년 반 전에 옮겨서 지금 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그 순위 뉴팔제 과 이름이 정확히 뭐예요? 과는 이제 연극과죠. Theater. Department of Theater Arts.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컨센트레이션이 3개가 있거든요. 퍼포먼스 컨센트레이션. 예를 들면 연기하는 애들. 그다음에 Theater Studies, Production Management나 디렉팅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Design and Technology가 있어요. 여기 이제 무대, 음향, 조명, 뭐 의상, 분장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사운드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를 맡은 거죠.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다른 과들도 수업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음대 애들도 레코딩 이런 거 하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과 애들도 오고 그래서 지금 오디오 엔지니어링 마이너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이제 인터디서플린으로 지금 그래서 서류 만들고 있어요. 이번 방학 때 이제 다 해서 내려고요. 또 커리큘럼 그렇게 짜고 있고 재밌어요 그런 것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신분 때문에 교수를 하게 됐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고 교수라는 직업이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0% 알지 못하면 설명을 못하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처음에 울면서 맨날 이렇게 잠들었었는데 이게 뭐 내 무덤을 내가 파고 있고 지금은 그래 어차피 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잘 됐다 하늘이 나보고 공부를 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뭐 공부하라고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죠. 혼자 내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해보고 저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선생님이실 것 같은 게 이렇게 음성이 굉장히 전달력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귀에 뭔가 쏙쏙 들어오는 목소리여가지고 그게 또 이제 웃기잖아요. 주입식 교육 세대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영어로 막 하이라이트 하라 그러고 외우라 그러거든요. Memorize. When I wake you up midnight, you have to be able to recite this. 그러니까 우리가 왜 툭 치면 자다가 구구단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정도로 내가 다 핀 넘버 1은 뭐지? 그라운드야. 막 이런 애들한테. 애들이 막 처음엔 되게 의아해하다가 어떤 애가 한번 뭔가 배운 것 같다고 이러고 가더라고요. 주입식 교육이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 그럼요. 그게 이제 뭔지 모르고 다 외우면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게 아하 막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오시면 4년 반 전에 오시면서 그때 이제 뉴욕 브로드웨이에 있는 뮤지컬 쪽으로 좀 어떤 연이 다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도 그 전에도 한번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또 무슨 상 타가지고. 그 오클라호마에 계실 때? 네, 그때 그 뮤지컬과 교수가 공연을 만들었었는데 패티 페이지라는 가수 아시죠? 네. 그 분이 오클라호마 주 출신인데 그분을 가지고 주크박스 뮤지컬을 만드셨었는데 그때 음향 디자인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또 상을 타가지고 또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하게 돼서 디자인한 적도 있고 뭐 그 전에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제가 또 음향 디자인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티칭뿐만 아니고 왜냐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는 되게 막 티칭에 어디에 과가 생기면은 투입돼가지고 막 커리큘럼 쫙 만들고 이게 그 말은 쉽지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과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커리큘럼을 하고 그러려면은 가서 많이 봐야 되고 뭘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지 정말로 거기에다가 열정을 부어야 되는데 그러시다 보면은 실제로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그 프로페션 정말로 무대에서 같이 뮤지컬 하는 사람들 이거 해주는 사운드 디자인 해주는 거랑 약간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세상이잖아요. 약간 이게 학교에서 티칭하는 거하고 실무를 하는 거하고는 항상 어느 분야든 실무하는 거랑 티칭하고는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거니까. 근데 티칭을 보니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네, 근데 저희 분야 같은 경우는 그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저희 학교에서 하는 거는 밖에서 공연하는 이제 프로페셔널 프로덕션을 모델로 똑같이 가르친 다음에 걔네들이 나가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주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계속 하지 않으면은 감 떨어지요. 특히나 이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변하니까 특히 저희 학교 같이 뉴욕 바로 옆에 있는 학교는 뉴욕시티 옆에 있는 학교들은 애들이 나가면 지방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려면 제가 알지 못하면은 애들 시작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힘들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저 밤에 울면서 자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차장에서 쓰러져서 자고 싶다. 막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게 늘 있지만 뭐 사람들마다 다 힘들잖아요. 그게 힘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커리큘럼 짜고 뭐 이런 게 힘들진 않고 이런 게 힘든 것 같아요. 케이크 만드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저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사운드 뭐 디렉터 이런 거는 들어봤어. 디자이너, 사운드 디자이너 이런 약간 좀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왜냐면 디자인이라는 분야랑 사운드라는 분야가 이렇게 같이 불리는 게 그래서 되게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제 토니상에서도 음향 디자인이 없어졌다가 작년에 다시 생겼었거든요. 사람들이 그건 기술이 아니냐 그러는데 기술도 많이 들어가죠. 조명 같은 경우도 기술이죠. 많이 들어가죠. 디자인을 한다는 거는 이런 공연을 할 때 스토리텔링을 오럴 이미지를 저희가 다 주는 거거든요. 다른 분야는 다 비주얼이에요. 무대, 조명, 의상 다 비주얼이에요. 근데 이 청각을 자극하고 청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분야는 저희밖에 없거든요. 음악하고 음향. 그러니까 저희는 그 오럴 이미지를 디자인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뭐 개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틀어줘, 기차 소리 틀어줘 이러니까 이제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야말로 가장 직접적으로 사이컬러지를 자극해서 사람들은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사실 정말 저희만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거 없어요. 음향. 사실 조명이나 무대로 어떤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특히나 만약에 약간 이게 앱스트랙트한 것 같으면. 하지만 거기서 빵빵 소리 하나 나면 차가 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달도 되고 그리고 뭐 무서운 공포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소리 없이 뭘 그쵸, 무섭지 않죠. 로코 이것도 음악 없이 안 돼요. 그게 다 진짜 모든 게 정말 사람의 심리를 탁 찍어주는 게 음향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기술을 많이 알면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음향 사운드 디렉터하고 사운드 디자이너하고 그냥 이렇게 서로 인터 익스체인저블 한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뭐 부르기 따름인데 뭐 만약에 디렉터가 기술적인 것만 보면은 디렉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슈퍼바이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이 다 이렇게 이미지를 다 만드시면은 그 사람은 디자이너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죠. 네.
예. 아, 이제 좀 이해가 그놈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주로 남이 만들어 놓은 음악을 좀 더 잘 전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근데 연극 디자인 같은 경우는 작곡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음악 같은 거. 근데 꼭 그렇게 음악을, 토널 뮤직을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음악을, 작곡을 못하면 이제 연극 음악 디자이너가 되기는 좀 힘들어요. 음향 디자이너. 그래서 그런 수업도 많이 들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쪽이 좀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연극 그 사운드 디자이너들은 작곡가 출신들이 많나요? 거의 대부분 작곡가 출신이거나 아. 아니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거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작곡을 가르치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거의 작곡가인 경우가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와서 작곡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 작곡 공부 시작하셨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상한 거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작곡 코스에서? 예. 그 전자음악 이런 거 들었는데 이상한 회로 같은 거 막 그런 거 하라 그러더니 계속 막 그런 뭐라 그럴까 이 소닉 아티스트 있잖아요. 막 이상한 루프 걸어놓고 노이즈 켜놓고 이게 음악이라는 거. 내가 잠깐만 나 이런 거 나 이런 게 아니라 빰빰빰 빠라밤 이런 거 배우려고 왔는데 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이게 음악 네가 만든 게 음악이라고 막. 아, 당신 그거 기억나? 저희 대학원 다닐 때 그 공대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공대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PhD 하고 어디 가서 티칭 하시는 분 있었지? 맞아요, 있었어요. 네. 아니 근데 그분이 음악과 출신이었는데 아 그래? 네. 거기에서 그런 사운드 디자인하는 그 과가 테크놀로지랑 합해져서 한 과가 있었어요. 대학원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아까 말씀하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코어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음악을 만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학회에 가서 그런 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매트리스를 호주에서부터 가져가 두들기면서 그거를 신터사이징 해가지고 발표하고 이러더라고요. 매트리스 막 이러고. 내가 음향과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보수적인 게 아닌가. 저의 틀을 깨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PQ도 이제 내년에 가는데 그런 자극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하는 분야는 되게 트래디셔널하게 음향 시스템 디자인하는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오페라 쪽으로 일해서 오페라 그 음향 디자인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보통 오페라들 가수한테 몸에 이제 무선 마이크를 장착을 안 하니까 그죠. 인터컴 같은 거 깔아주고 스태프들끼리 서로 교신할 수 있게. 그다음에 뭐 컨덕터 카메라 같은 거 해주고. 그리고 자죠 이제 주로. 누가 뭐 인터컴 안 들린다 그럼 일어나서 네 그런 거. 보통 오페라 하면 우리가 막 꿀인데 할 게 별로 없어요. 뮤지컬 같은 경우는 진짜 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막 할 게 정말 많거든요. 장면도 계속 바뀔 때마다 다 조절해야 되죠. 조그만 마이크가 막 100개씩 열리니까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데 이제 오페라 같은 경우는 커다란 뭐 투란도트나 아이다를 어디 잠실 주 경기장에서 하지 않는 이상 마이킹을 안 하니까 그죠. 주로 잠을 자죠. 녹음하고 뭐. 아 그래서 그렇게 내가 부러웠나 보다. 그냥 그 콘솔에 있으시는 분들은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럼요. 켜놓고 이렇게 관람하고 있죠 이제. 관객처럼. 녹음 거기 이제 리미터만 안 뜨면 되니까 잘 녹음되고 있고. 리미터만 안 뜨면 되니까. 그렇군요. 그 인터뷰하신 거를 보면은 그 스승님의 아까 말씀하신 그 권도경 선생님 그 스승님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그 한국 극장 경험을 통해서 스승님 그 멘토님을 만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 음향 디자인도 가르쳐 주셨지만 계속 정말 하루 종일 붙어서 뭐 지방 공연도 다니고 투어 다니고 몇 년을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그분하고. 그러니까 제 대학 갓 졸업하자마자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 사상을 체계를 정립하는데 되게 그분이 영향을 끼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어른으로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저만 여자였었거든요. 거의 다 대부분 남자. 그러니까 이분도 되게 등치가 이게 사무라이 세계 사는 방법을 되게 들어가지고 제가 대범하더라고요. 그때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맨날 이 세상에는 친구는 없어. 내 위에 아니면 내 밑에 뭐 이런 그런 거 맨날 그런 얘기를 맨날 하루 종일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여자들은 원래 안 그렇잖아요. 친구지 다 뭐 거의. 근데 그래 누구를 딱 만나면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거 그런 걸 맨날 배우는 거예요. 혼도 많이 내고. 근데 저는 여자니까 화는 그렇게 안 내셨는데 이제 버벌업이 뭐 허니야 뭐 이런.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은 그래? 꼬우면 네가 짱해. 그런 사상의 철학 있잖아요. 제가 현재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그런 철학의 기반을 잡아주신 정말 인생 선배님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40 중반인데 보면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럼 아직도 그 감독님은 아직도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고 계시는 거죠? 한국 뮤지컬 권도경 감독 치면 뭐 정말 한국 최고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시안 게임도 하셨고요. 그래서 평창도 하시게 되셨는데 그분이 진짜 좋으신 스승님이십니다. 저에게. 그러면은 우리 평창 얘기를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권도경 감독님이 아시안 게임을 하시면서 아마 그때 장진 감독님이 하셨나?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 보통 디렉터들이 디자이너들 다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항상 자기가 같이 일하던 스태프들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셨고 이번에도 송승환 감독님이 하셨으니까 아시는 분이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되게 연극하는 분들 많이 왔었어요. 무대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다.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벤트 같은 거 할 수 있을까 딱 가는데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뮤지컬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즐겁게 일했었어요. 되게 재밌게. 개폐식만 했었었는데 어차피 공연이니까 큰 공연을 하는 거니까 뭐 좀 크게 스피커 좀 많이 놓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갔었었는데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라이브로 전 세계에 저희가 되는 다 건데. 봤으니까 그거를 이제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막 가자 이러고 탁 갔었는데 이제 재작년 8월인가 한국에서 그 OBS 올림픽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그 사람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비행기 타고 날아갔어요. 한국으로 가가지고 회의하려고 가서 봤는데 공연장에 35,000명 실수해도 돼. 하지만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방송 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고 이게 인류 역사에 남겠구나. 내가 이걸 망치면 내 커리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먹칠을 하는. 너무 부담스러워. 네, 그래서 이거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겠다는 거를 살면서 딱 한 번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있다면 지금이구나. 그날 정말 개회식 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이거 신분증 목에 거는데 이순신 장군님 같더라고요. 내가 오늘 갑옷을 입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정말 내 인생의 끝이가 아니면 시작이거나 이렇게 하고. 근데 감독님은 아침에 제 옆방이었거든요. 감독님 나가시죠? 이러고 깨웠는데 감독님이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저 너무 떨려요. 그랬더니 나는 음악이 들리더라. dum두루rum 다들 막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 하루에 몇 시간씩 해서 9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거의 연습했었어요. 뭔가 그 안이 상상이 안 돼요. 그 음향을 담당하고 있는 뭔가 딱 그 전문가들이 다 그 기계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저희 크루 50명 정도 있고 방송팀 밖에 있고 그러니까 그게 또 그 방송팀에서 저희 시그널을 받아서 IBC 인터내셔널 브로드캐스팅 센터로 간 다음에 그게 또 전 세계로 송출되거든요. 그거가 이제 제가 잘못하면 다 헝클어지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어야 되는. 그거만 빼고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것도 언제 또 제가 그런 거 해보겠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예산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정말 짧은 순간에 그거를 뭔가 확 판을 뒤집어가지고 다시 했어야 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결과물이 굉장히 너무 잘 나왔고요.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장면들이 많았는데 인면조? 그것도 그중 하나죠. 인면조. 정말 쇼킹했다니까요. 저는 어땠겠어요? 처음에 근데 그 얼굴도 아니었어요. 리허설 때는 또 프랑스 서커스 얼굴. 저건 뭡니까? 말이가. 저거 리허설 프랍이라. 네. 그거는 왜냐면 너무 많이 부러지니까 되게 많이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다른 얼굴도 좀 있었어요. 연습실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다. 저는 약간 이렇게 메밀밭이 확 펼치면서 배암나 쫙 아리랑 그러면서 아리랑 그 노래 하셨잖아요.
그 사운드를 그 잡는 게 그러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의 다 방송 기준으로 했었어요. 방송은 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미터 보시잖아요. 저렇게. 그게 이게 정해진 규격이 있어요. 라이브 같으면은 막 소리 질러 이러면서 커질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그렇죠. 시청자들 깜놀하잖아요. 이게 항상 같은 어느 정도 레벨의 그 사이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질이나 아니면 그것도 거의 방송을 위주로 많이 갔었고요. 이제 공연장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재밌게 갔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작곡가 선생님 이병헌 감독님 거였나 그때 그거 다 만들어 오셨고요. 저희는 뭐 딜리버리만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저희 감독님은 계속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작곡가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저는 뭐 체크하고 옆에서 계속 일하고 그랬죠.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메밀꽃도 그것도 렌더링 하는 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게 매핑이 되잖아요. 그렇죠. 매핑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컴퓨터 정말 슈퍼 컴퓨터로 돌리는데도 하루가 있어야 이제 이게 렌더링이 되니까 노트를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밤새서 이제 작업하잖아요. 영상팀들이 다시 뭐 바꿔야 될 거 바꾸고 그럼 하루가 더 있어야 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디오랑 맞추고 무대들이 다 맞추고 뭐 그 추운데 태풍처럼 밖에 바람은 불고 지붕은 없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움직이잖아요. 네, 정말 밖에는 전 안에 있었거든요, 계속. 그래도 한 6겹씩 입고 있었어요, 추워가지고. 근데 밖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새벽까지 리허설하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돈 하나 없이 이 작은 나라에서 우리 힘과 애국심 하나로 만들었던 공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빨리 어떻게든 해야 돼! 이러면서 막 정말 온갖 아이디어를 막 다 쏟아부어서 정말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 그 개막식까지 진짜 좋았어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었는데. 다 울었어요, 저희 뭐. 다들. 사고도 있었고요. 리프트가 안 내려가가지고. 그런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만 아는 뭐 그런 근데 잘 무마했죠 다들 다 실력자들이시니까. 그럼 또 우리 김연아 선수를 보셨나요? 예 지금 이거 몰래 찍었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김연아 선수가 이제 오는 거를 비밀로 해야 되잖아요. 기자들이 밖에 외신 기자들도 있고 경기장 밖에 높은 건물에선 계속 저희 이렇게 망원눈질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성화 봉송 올림픽 하이라이트는 성화 붙이는 게 하이라이트인데 리허설 하는 거를 어느 한 로이터 통신인가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상 대표님이 그래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누가 하는지는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다 해서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 대본에 출연자들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성화 주자는 1성화 선수, 2성화 선수, 3성화 선수. 그래서 그런 이 식으로. 아나운서들이 정말 대단한 게 그 사람들은 바로 15분 전에 진짜 대본 이름 있는 거 한 번도 실수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항상 리허설 할 때는 1성화 선수, 1주자, 2주자에게 전달하고 뭐 김성화 선수, 박성화 선수 막 그래서 이제 김연아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끼리도 이제 아무도 없지만 말하지 말자. 그래서 김성화 선수 왔어? 오늘 밤에 온대 김성화 선수. 그 김성화 선수 오는 날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 집에 갔어도 됐거든요. 일찍 가서 잤어도 되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많은데 저까지 굳이 그때 안 있어도 되는데 나 저기 성화대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동부동에서 저기 음향 체크하러 가야 된다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OBS 사람들도 다 아무도 안 간 거예요. 인기 폭발. OBS 연출이 영국 사람이 왔어요. 성화대까지. 내가 야 진짜 인기 짱이다. 인기 짱이다. 와서 이제 처음에 정말 이거는 김연아 선수 아니 못해요. 되게 무대도 좁고 낭떠러지죠. 낭떠러져. 거기 정말 아무것도 없어. 낭떠러지인데 거기 와서 몇 바퀴 새벽에 와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 뭐 얼음 여기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빈질 같은 거 다 보고 한 번도 화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사실은 안정환 선수 그것도 정말 대단했었어요. 안정환 선수가 원래 이 계단 올라가는 선수였거든요. 4성환 선수였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북한이 온다 그래가지고 양보를 북한 선수랑 우리나라 선수가 같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 계단이 100km밖에 하중을 못 견디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남자 선수는 2명을 세우기가 진짜 마른 사람이 아니면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여자 선수 2명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안정환 선수가 그 밑에 도는 걸로 바꿨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그 108계단을 몇 번이나 그 꼭두 새벽에 올라갔었어요. 정말 대단한 애국심 아니면 할 수 없는 다들. 그들에게도 얼마나 큰 영광이죠. 진짜로. 그런 작은 희생과 이런 다 그냥 그런 거 마음이 모여서 그냥
보이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 모두 다 그럼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왠지 오늘 저녁에 가서 다시 보고 싶어요. 왠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네. 요 장면이었구나. 막 그러면서. 우리 집에 오시면 제가 설명해드리면서 하나씩 요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이 음악에 지금 뒤에 지금 교수님이 계셨구나 이런 거 다 느끼면서 저는 이렇게 타임코드 보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기계에 저희 4대를 돌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데 백업. 근데 계속 돌아가고 사람들도 막 3명 콘솔도 3개 썼거든요. 혹시 죽을까봐 전부 다 막 초긴장 상태로 진짜 제 인생에 언제 그렇게 한 번도 긴장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참 그 개막식 때는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폐막식은 훨씬 좀 릴렉스하고. 예, 일단 개막식이 잘 되고 나니까 폐막식은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간사한 게 또. 또 알아요? 또 남북 공동 개최로 하계 올림픽 나가겠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올림픽 개최하겠다고. 또 모르죠. 그때 되면 또 길 감독도 불러가지고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막무가내 꿈 중에 하나가 이제 브로드웨이 디자이너 되는 것도 꿈이었지만 되게 애들한테 장난쳤었는데 피바다 가극단에서 4천석 공연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제가 우리 통일돼서 여기 평양 시내 큰 극장에서 같이 공연을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한국 이제 평창 올림픽 얘기 나왔으니까 거기 연결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여기에서 애들 티칭도 그러시고 그다음에 프로페셔널하게 뮤지컬에도 직접 사운드 디자인을 하시고 그러는 와중에 또 한국 가셔가지고 뭐 평창 올림픽이야 워낙 큰 행사였으니까 근데 그거 이외에도 여러 작은 프로젝트들 많이 하죠.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걸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희생 그리고 이 엄청난 탤런트를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희생과 그 탤런트가 모여가지고 이런 큰 이벤트들도 만들었고 그러면은 외국에서 공부하시고 왔다 갔다 여러 나라들을 보시면서 우리나라 정말 사람들 탤런트 좋고 뭔가 하나만 더 된다면 이 나를 비롯한 아니면 선배들 후배들이 정말 세계적인 사운드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어떻게 되면 안 될까 하는 게 좀 느끼신 게 있으실까 싶어서. 뭐 다른 건 제가 방송이나 이런 거 모르니까 이제 뮤지컬계 오래 있었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2가지가 달라지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닌가? 더 어릴 때부터 교육이 돼야 되나? 일단 미국 사람들은 연극이나 뮤지컬을 대하는 게 연극이란 게 초중고에서부터 정규 과목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연극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음악 미술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서 함양이나 뭐 집단 공동체 생활이나 창의력이나 키워주는데 연극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 교육이 없으니까 국어 시간에 조금 있잖아요. 국어 선생님이 뭐 하면 가르치고 뭐. 그런 게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졸업을 하고 뮤지컬을 보러 가니까 재밌거든요.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막. 근데 어떻게 연극을 봐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대학에 가서 바로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런 게 전통을 만드는 좀 기간이 짧았던 것 같아요. 한국은 저희는 전통 연극이 없었거든요. 그 일제시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노나 가부키 같은 게 있었고 중국도 뭐 쿤치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았었는데 한국은 이제 뭐 남사당패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보는 현대 연극의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신극이 일본 따라 넘어오고 이제 미국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20세기 와가지고 우리나라 연극이 잡히기 시작했었는데 이런 역사가 짧기도 하고 한국어를 쓰는 인구도 너무 작고 그렇게 우리나라의 유동인구가 적다 보니까 연극을 보는 관객들도 20, 30대의 여자분들 이외에는 연극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연극이나 뮤지컬을. 이제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러 오거든요. 자기 나라 관객들도 계속 오고. 그러니까 돈이 계속 도니까 제작비가 이게 충당이 되고 브로드웨이에서 연극 같은 경우는 그건 이제 난프라핏인데 그것도 이제 국가기관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트에 도네이션을 하면 세금 혜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혜택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연극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게끔 되니까 공연이 투자비도 잘 되고 체계적으로 임금도 지급이 되고 오랫동안 만들고 수준이 딱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든 반짝 해가지고 짧은 기간에
적은 제작비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공연을 많이 만들게끔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뭐 아닌 회사들도 많지만 여건이 그렇게끔 오랜 기간 동안 만들 수 없게 하니까 그런 게 일단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한국의 연극을 가르치고 만드는 그런 게 좀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어를 언어가 한국 음향 디자이너들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고요? 아니 영어가 아니라 이 음향을 너무 잘해요. 실력이. 네네. 저희는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뭐 진동이나 전파도 피직스에 대해서 뭐 배우죠. 이미 소리에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에서 애들 가르칠 때 그런 거 하나도 안 배우고 와서 정말 화학 선생님도 되고 전기도 가르쳐야 되고 물리 선생님의 수학 로그도 가르쳐야 되고 그런 거를 막 허비하는데 한국 애들은 한국에서 공부 시간에 안 졸고 수업 제대로 꼬박꼬박 들은 애들은 음향 같은 거 이렇게 몇 개만 가르쳐주면 애들 다 알아들어요. 전부 다. 근데 모든 기계들이 영어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면 애들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인터넷의 언어가 다 90% 이상이 영어잖아요. 모든 이런 디자인 같은 음향 디자인 같은 경우가 다 영국이랑 미국 이런 영어권 국가에서 다 만들어졌고 얘네들은 100년 이상의 연극 테크놀로지 히스토리가 있고 그거를 따라잡으려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접할 수가 계기가 없는 거 영어를 못하니까 저는 너무 유리했던 게 그냥 가서 다 보면 저 책도 다 읽을 수 있고 학교에 가서 다 배울 수 있으니까 금방금방 그걸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싫지만은 현재 우리나라가 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까지 좀 시간 걸릴 테니까 싫어도 영어 공부를 좀 해서 밖으로 다 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조금만 이런 거 다 접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잘할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학습력은 정말 대단하죠. 네. 네, 다 외우잖아요. 그냥 네. 외워버리잖아요. 모르는데. 수학은 원래 암기 과목 아니에요? 또 멀티가 또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그거랑 또 마지막에 또 좀 약간 아쉬웠던 거는 한국 사람들이랑 일하면은 좀 아쉬운 게 미국에는 연극 협회들 되게 많거든요. 음향 협회들, 연극 협회, 기술 협회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다 전 다 나가거든요. 거기 어떻게든 배워보려고. 뭐가 하나 새로운 게 나오면 막 서로 가르쳐주고 토론하고 발전시켜보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가르쳐줘야지.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게 좀 맨날 가가지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 좀 같이 좀 먹고 사는 말 안 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거 장단점이 있는데 같이 일하는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 팀으로 움직이거든요. 여기서도. 팀워크죠. 네. 음향의 신, 나는 모든 걸 다 한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은 나는 이걸 잘하고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같이 모여서 일을 하면 더 많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보기엔. 우리 음향 디자이너 길선이님 모시고 이렇게 너무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2부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건축하는 독해였습니다. 원래였습니다. 엘리였습니다. 길선이었습니다. Love.